여러분 안녕하세요. 기독교 청소년 교육 여섯 번째 동영상 강의입니다. 5월 8일 금요일 2시 40분인데요. 지난 한 주간 제가 좀 과제나 이런 부분에서 조금 더 좀 자유롭게 해드리려고 시간을 드렸는데 어떤 시간들을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쪼록 이 가정의 달 가족들과 더불어서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청소년이라고 하는 귀한 존재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이들을 영적으로 또 지적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직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청소년 교육이라고 하는 귀한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이 학문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모든 학우들마다 지혜를 주시고 전사님들의 마음에 참된 은혜와 또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주를 위하여 충성하며 이 과목을 잘 감당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기독교 청소년 교육에 있어서 가장 핵심 근거가 되는 청소년 발달 이론 시간입니다. 그래서 청소년 발달에서 다음 주는 중학생, 또 그 다음 주는 고등학생, 중등부, 고등부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몇 번의 수업을 통해서 좀 더 청소년들을 이해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청소년기의 특징에 대해서 라이즈는 네 가지 특성을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변화의 시기이다. 변화의 시기죠. 누가 뭐라고 그래도 청소년기는 육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변화의 시기이고 둘째 의문의 시기이다. 세 번째 개방의 시기이다. 네 번째 결정의 시기이다.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청소년기를 지내면서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알겠지만 조그마한 일에도 웃었다가 울었다가 또 활력적이었다가 갑자기 마음이 침체되기도 하고 또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거울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며 자기 도취에 빠지기도 하는 그런 시기. 이것이 이제 청소년기의 첫 번째 시기인데 이런 변화의 시기 이러면서 자기 주체성을 갖기 시작하면서 독립심을 갖기 위해서 부모와 갈등을 일으키는 시작 시기이다. 아마 우리 중에 그 청소년기에 있는 자녀들을 키워본 부모님들이라면 요거에 대해서 굉장히 잘 이해하실 수 있지 않겠는가. 또 두 번째 의문의 시기이다 그랬는데 어린 시절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가르쳐준 그런 말씀들을 그대로 받아들였지만 이제는 자기 스스로가 이해하기 전에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기이다 하는 것. 그래서 새로운 의문점이 시작이 된다. 세 번째 개방의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와 새로운 시도에 매우 개방적입니다. 그래서 사상적으로 신분적으로 뛰어넘을 수 있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다. 생각이나 행동이 남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지에 따라 행동을 끊임없이 수정하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은 중학생인 경우 더욱더 심화되어 있고 또 고등학교 후기 시절에는 행동 양식이 안정이 되고 그래서 모든 가능성에 그들 자신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사회의 여러 세속성, 마약, 성, 상업주의에 빠지기도 쉬워진다. 또 반대로 영적으로는 쉽게 마음 문이 열리고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시기이다라고 하는 것.
그 대부분 웨슬레이를 비롯해서 깔빈이나 마틴 루터나 믿음의 선진들이 대부분 청소년기에 주님을 다시 새롭게 경험하는 그런 체험들이 있었다 하는 것이죠. 네 번째, 결정의 시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독립을 향해 가다 보니 여러 가지 결정을 스스로 하게 되는데 대학 전공이나 인생의 진로 등 주요한 결정을 하기도 하고 무슨 옷을 살 것인지 또 어떤 운동화를 살 것인지 그런 결정도 하게 된다. 교회 수련회에 참여하면서 여러 가지 영적인 결정도 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서 미래의 선지자가 선교사가 될 건지 또 이런 종교적인 서원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결정의 시기, 자기가 뭔가 결정해야지 되는 시기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면에서 캐나다의 상담가이면서 목회자인 머튼 스트롬맨은 청소년들의 보편적인 5가지 특징, 첫 번째 정체성, 둘째 독립성, 셋째 친밀성, 넷째 영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의 시기로 자신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거기에 준비하는 시기이다. 요거 좀 이게 지금 파워포인트에는 5번째 투자의 시기가 좀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발달의 구조와 기능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청소년 발달에 나타나는 다양한 특징,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정서적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기에 일어나는 변화나 현상, 상황을 논리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다양한 이론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성인으로 성숙해가는 과정 단계를 설명하여 주는 이론을 발달 이론이라고 한다. 그래서 다양한 이론을 연구해야지 돼요. 한 사람의 이론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의 청소년 이해하는데 이런 성인으로 성숙해져가는 과정, 단계 이런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발달 이론이다. 청소년이라는 인격체와 그의 환경 사이에서 일어난 것으로 환경적 영향과 인격체의 변화, 능력을 다 같이 포함하는 개념이다. 그러면 하버마스와 이슬러 두 사람이 만들어낸 이 발달 이론에 대한 이야기, 성장의 유형을 구조적 차원과 기능적 차원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여기 81쪽을 한번 펴보시고 81쪽에 보면 원이 3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는 신앙, 두 번째 원에는 사회적, 도덕적, 사명적. 그래서 기능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발달 구조가 분야를 나눌 수 있고 또 구조적인 차원에서는 신체적인, 인지적인, 또 인격적인 그런 몇 가지 차원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장의 구조적 차원은 청소년 인격체가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내재적으로 갖고 있는 구조를 말을 하는데 신체적이고 인지적이고 인격적인 면을 말한다 하는 것이고요. 성장의 기능적인 차원, 기능적 차원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에 따라 이러한 능력을 알맞게 사용하는 차원이다. 특히 청소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영적으로 거듭나게 되면 성장의 기능적 차원의 중대한 변화가 오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삶의 인도자가 성령 충만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고 청소년의 양심은 깨끗하여지고 공동체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섬기도록
은사를 받는다. 더 나아가서 구조적 차원의 변화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몸을 입을 때 일어나게 된다. 뭐 이런 발달 구조, 기능적인 차원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우리가 이해하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그러면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그래서 청소년기의 이 인지적인 발달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성경은 인간의 연령에 따른 인지 발달에 대해서 언급하는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에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이 고백한 이야기죠.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 같이 생각하고 말하고 어른은 어른과 같이 생각하고 말한다라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인간의 발달 과정을 미리 설계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하기를 계획하고 계신다. 인간은 태어나는 순간 한 생명으로서는 온전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면에서 이해적인 면에서 성장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신체적 생리적 발달과 마찬가지로 청소년기의 지적 인지적 발달 또한 아주 눈부시게 하고 있는데 청소년기에 와서 현저한 성장을 보이게 되는 인지 발달의 특징은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증가를 보인다. 양적인 증가란 전 단계인 아동기에 비해 훨씬 용이하고 빠르게 그리고 효율적으로 지적 과업을 성취하는 것을 말한다. 질적 증가란 인지 과정에 있어서의 변화, 이를테면 추상적인 사고, 가설적, 연역적 사고, 은유에 대한 이해가 가능해지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과거에 어렸을 때 단편적인 이해에서 좀 더 포괄적인 이해로 나아가는 것을 말을 합니다. 청소년기의 인지작용은 삐아제가 분류한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중에서 마지막 단계인 형식적 조작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삐아제의 발달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가 말하고 있는 몇 가지 단계, 4단계가 여기 기록이 되어 있는데 1단계는 감각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감각운동기.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2살까지 이 시기에 있는 유아들은 최초로 감각적 인식과 움직이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세계를 탐험하고 삐아제는 이를 실제적 사고력이라고 부르고 이러한 초기 몇 년 동안에 그들은 여러 가지 개념들과 능력들을 발달시키게 되어 있다. 두 번째 단계는 전조작기로서 2살에서 7살까지 걸음마를 하는 어린이들과 학령전 아동들은 상징적 수준에서 세계를 탐험하기 시작하는데 아이들은 성인의 행동을 모방하고 세상에 적응하는 법을 배운다. 아마 그렇죠, 여러분. 집에서 아이들 2살서부터 7살까지 하면 우리 아이도 어렸을 때 보면은 막내 아이가 여자아이가 딸인데 엄마 이 립스틱을 가지고 와서 요때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서 막 바르고 있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었던 기억이 있는데 참 생각만 해도 재미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3단계는 구체적 조작기 7살서부터 11살 걸쳐서 형성되는데 학령에 달한 아이들은 구체적인 물체를 정신적으로 조직하고 분류하는 조작적 사고를 하게 된다. 또 이 시기 어린이들은 사물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되고 논리적인 사고 작용을 통해 여러 가지 사물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조할 수 있게 된다. 더 나아가서 네 번째 단계 11살에서 12살경에 나타나는데 이때는 구체적 실제적 물체뿐만 아니라 사상과 아이디어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데 네 번째 단계인 청소년기의 특성 한번 살펴보면 첫째는 추상적 사고가 가능하다. 또
구체적 그 조작기 아동은 눈에 보이는 구체적 사실들에 대해서 사고가 가능하지만 형식적 조작기의 청소년은 추상적인 개념, 사상과 아이디어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가설적 연역적 사고가 가능하다. 스무고개 놀이를 예로 들면 가설적 사고가 가능한 청소년은 문제 해결을 위해 일련의 가설을 차례대로 시험하면서 정답의 범위를 점점 좁혀가는 반면 구체적 사고를 하는 어린이는 아무런 계획 없이 답을 마구하여 제한된 20번의 질문을 다 써버리게 되는데 이러한 이 가설적인 점증적인 그런 사고들이 가능한 시기가 청소년 시기이고요. 세 번째는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사고가 가능하게 된다. 체계적이고 조합적인. 네 번째, 청소년은 은유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그래서 은유라는 것은 사건과 대상을 비유적으로 묘사하기 위한 단어, 구 등을 사용하는 것으로 두 사물 간의 유사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구체적 사고 수준의 어린이는 이러한 은유적 표현과 관계를 이해하지 못했는데 청소년들은 성인의 판단 능력이 가능해져서 추상적이고 가설적인 그런 개념들, 귀납적이고 연역적인 논리 이런 것들을 펼쳐가게 된다. 그래서 추상적으로 생각하고 추론할 수 있게 되어서 종교적인 상징주의의 의미를 조금씩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모든 청소년이 형식적 조작기의 행동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삐아제는 이를 실천과 실행으로 구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교재를 한번 쭉 보시면서 청소년들이 형식적 조작 단계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훈련과 경험의 부족에 의한 것이거나 그 사고의 실행을 요구하지 않거나 허락하지 않은 현재의 환경 때문이라는 것인데 청소년들은 성경의 교리에 대한 단순한 공부보다도 그들 스스로 그 교리에 대하여 숙고하고 그들의 삶의 문제 해결점의 방향을 찾기 위하여 고민하고 질문하게 된다. 그러나 교사나 목회자가 청소년들이 질문하고 깊이 사고하는 문제들에 대해 바로 정답을 제시해주고 그 정답을 암기하게 하기 위해 쉬운데 그것은 청소년들의 성숙의 과정을 방해할 수도 있다. 누가 가르쳐주는 게 도움이 안 돼요. 그 당시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깨달아 알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버마스와 이슬러는 이 부분에 대하여서 어떻게 해야지 되느냐 몇 가지 네 가지인데 그들이 혼자 힘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 지식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해 보게 하고 또 세 번째 그들의 견해를 구체화하기 위해 동료들 성인들과 함께 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들이 성인이라는 확신을 행동으로 보일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몇 가지 이 교회 안에서 양육받는 청소년들에 대하여 교육 방법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 보았습니다. 많은 인지론자들은 성장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라고 하고 이에 교사들은 청소년들에게 즉각적인 성숙이나 완전한 성숙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오히려 기도하며 도와주고 기다려 주어야 한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해 나갈 때 가장 어려운 게 급하게 엄마 아빠가 원하는 방식대로 아이들을 인도해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되고 인내하며 기다리면서 좀 시간을 줘야지 된다. 또 동시에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교수 학습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제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이라고 하는 챕터인데요.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은 어떤 것인가? 먼저 성경적 자아 정체감, 또 에릭 에릭슨의 자아 정체감 이론, 그리고 더 나아가서 3과에서는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 형성 이렇게 몇 가지
테마로 한번 나누어서 보겠는데, 첫 번째 성경적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뭐냐? 청소년들에게 가장 심각한 질문이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거예요. 어린 시절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로 자신의 정체성을 명료하게 대답할 수 있으나 청소년이 되면서 자신의 정체성이 심각하게 생각하게 되고, 자아 정체감은 자신의 혼자에 의해 확립되는 것이 아닌 타인과의 관계성에 의하여 규정된다. 그러니까 자아 정체감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나 혼자만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타인과의 관계에 의해서 이 자아 정체감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안에서 볼 때 자아 정체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설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후쿠마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자아상은 결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그것은 항상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한 목적의 한 수단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매일의 개종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은 인간의 전 영역, 가치, 태도, 감정, 행동, 이해에서 변화되어 간다. 이러한 변화로 인간은 평생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여 나간다. 에릭 에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학자가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 이 교육자인데요. 인생의 발달 과정을 8단계로 나누고 그래서 2단계 매 단계마다 성취해야 할 발달 과업과 극복해야 할 위기를 개념화해서 우리에게 알려줬어요. 그중 청소년기의 발달 과업과 위기를 정체감 형성 대 정체감 혼미. 그러니까는 이 위기라는 게 뭐냐면 정체감이 형성되는 과정하고 또 혼미해지는 과정에 이 갈등이 일어나게끔 되어 있고요. 청소년기는 정체감 형성의 결정적인 시기임과 동시에 정체감 위기를 경험하게 되는 시기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 가운데 첫 번째 시간 전망 대 시간 혼미의 위기, 두 번째 자기 확신과 자기 의식의 위기, 세 번째 역할 실험 대 역할 고착의 위기, 네 번째 도제 대 활동 불능의 위기, 다섯 번째 성의 양극화 대 양성 혼미, 여섯째 지도력 수행 대 권위 혼미의 위기, 일곱 번째 이념 수행 대 가치관 혼미의 위기. 이상 여기는 이제 이렇게 7가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요 각각의 단계의 위기 의식들, 내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면서 나오게 되는가에 대해서 청소년들에게 다시 한번 주지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해야지 되겠죠. 그 다음에 3번 청소년 자아 정체감 형성이라고 하는 주제인데요. 급속한 신체적 성장과 성기관의 성숙이라는 새로운 변화로 청소년들은 생리학적인 혁명에 직면하게 되는데, 이들은 누구이며 어디에 적응해야 하는지 혼란에 빠지게 된다. 정체성 혼란은 청소년기의 일반적인 경험이고, 정체성은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리가 쉽게 붙잡기는 어렵지만 갖기 원하는 힘이다. 이 시기는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는 시기라기보다는 이미 내재되어 있는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별히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바로 자아 정체감의 확립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기에 사춘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떠한 자아 정체감을 갖고 있느냐가 매우 중요하겠죠. 저는 우리 전도사님들 가운데도 이런 연령을 둔 자녀들이 계시다면 이런 정체감은 아이들이 학습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기보다는 경험을 통해서 이 학습도 경험 학습이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에 대해서 한 번 더 질문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자아 정체감이라는 것은 어린아이 때는 현재, 지금이라는 구체적인 사고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지금이 중요한 거예요. 과거보다, 미래보다는 지금, 현재. 구체적인 사고. 그러나 여기서 벗어나는 것, 추상적 사고가 가능한 형식적 사고를 하게 되는 청소년은 발달된 인지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견해뿐 아니라 타인의 입장에서 자신을 바라보게 되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 갖는 견해도 모두 반영하여 자신은 여러 타인에게서 구별되는 유일하고 독특한 존재라고 인식을 갖게 되고요. 또 자신에 대한 명쾌한 답변을 얻지 못하게 된다면 내면적인 갈등이 다른 사람들과의 충돌로 표출되어 나타나고, 내면과 외면적인 갈등은 두려움을 갖게 하고 이것으로부터 도피하려는 경향이 생기게 된다. 데이비드 엘킨들은 10대들이 갖고 있는 자기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첫 번째,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다. 두 번째, 나는 유일한 자다. 세 번째, 나는 내 역할을 다했다. 이상 데이비드 엘킨즈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견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독불장군식의 견해겠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나를 주시하고 있고 내가 유일한 사람이고 난 할 바 다 했어.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청소년기가 끝나기까지 수없이 변화되면서 되풀이되는 그런 주제라고, 내가 누구인가, who am I 라고 하는 건데, 이는 의식적이라기보다는 무의식적으로 그들을 괴롭히는 질문이라 할 수 있고요. 만약 청소년기에 원만하게 자아를 확립하지 못하면 자아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고 현실 부정, 또 현실 도피, 친구 부정, 자기 부정, 학교, 사회, 국가의 부정의 태도를 갖게 되고 더 나아가 자기 파괴 현상으로 이어지게 된다. 이러한 과도기에 처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서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며 발전과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이러한 과도하게 처한 청소년들이 올바른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사회 속에 조화된 생활을 영위하며 현실과 이상의 괴리를 잘 극복해낼 수 있는 발전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청소년 지도자의 최대 임무이며 최대 과제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상 우리 오늘 수업에 소개된 내용들인데,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청소년 발달 이론, 그 중에 이제 청소년 발달 이론 속에서 청소년기의 특징, 그리고 발달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청소년기의 인지 발달, 그리고 청소년기의 자아 정체감, 이상 몇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아이들을 잘 지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지금까지 잠깐 살펴보았던 그런 바람직한 지도자의 모습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공부한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음 시간에는 한번 요약을 정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